지방대 출신이 VIP 라운지를 맡겠다고요? 박서진 본부장의 비웃음이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가호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요? 참 순진하시네요. 그때였습니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장세훈 회장의 시선이 가온의 목에 걸린 낡은 열쇠 목걸이에 멈췄어요. 작고 오래된 은색 체인에 달린 그 열쇠가 어딘지 낯익었거든요. 그 목걸이는 장세훈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죠.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순간 장세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28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 작은 열쇠에 숨겨진 비밀을 그는 아직 몰랐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누리 백화점 본관 21층 임원 면접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윤가온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죠.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발끝이 살짝 다른 구두까지.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새 옷이 아닌 게 분명했거든요. 가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긴장할 때면 어릴 적부터 나오던 습관이었죠. 면접관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가온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면접실은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창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죠. 이런 곳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가온이었습니다. 정면에 앉은 박서진 운영본부장이 이력서를 펼치며 눈썹을 찌푸렸죠. 40대 후반의 그는 명품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도 번쩍이며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명문대 졸업장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박서진의 말에 가온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는 푹신했지만 왠지 불편했어요. 그런데 박서진의 표정에서 이미 불만이 묻어났죠. 이력서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전남 사범대 출신이시군요. 말끝에 묻어나는 비웃음을 가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작은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VIP 라운지 매니저 지원이라고요? 박서진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온의 구두 끝에서 머리까지 훑어보더니 다시 이력서로 돌아갔죠. 마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앉은 인사팀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가온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VIP 고객들은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명문대 출신들이시고 재벌 2세, 3세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눈높이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서진의 말에 면접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이었죠. 가온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그분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골프 얘기, 해외여행 얘기, 명품 얘기. 뭘 아시겠어요? 인사팀장이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가온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분함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장세훈 회장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깨는 고닫고 회색 정장이 그의 위엄을 더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그가 입을 열었죠.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제가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장세훈이 가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과는 전혀 달랐죠. 고객을 대하는 마음, 당신은 어떤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온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천천히 대답했죠.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온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지위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요.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그런 걸 먼저 살피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순진하시네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VIP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장세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가온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작은 엄마와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셔도, 높은 자리에 계셔도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가온의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진솔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장세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시선이 가온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블라우스 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낡은 목걸이였죠. 작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달린 은색 체인이었어요. 체인의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세훈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굳어졌습니다. 그 열쇠의 모양이 어딘가에서 본 듯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물건이었죠. 28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바로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윤정아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유품이었어요. 그녀는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말하곤 했죠. 언젠가 내 딸에게 물려줄 거예요 라고. 그 목걸이는 장세훈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어요.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순간 장세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죠. 윤정아의 따뜻한 미소, 그녀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습관, 함께 걸었던 한강변의 저녁 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냈던 그 비극적인 날까지.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진이 이상하다는 듯 장세훈을 바라봤어요. 윤정아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가온의 대답에 장세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아.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장세훈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가온의 목걸이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 작은 열쇠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화의 딸이 자신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이제 어엿한 여성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거였죠. 가온은 여전히 긴장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어머니를 닮았어요. 정화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렇게 입술을 깨물곤 했거든요. 장세훈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한 충격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28년 만에 정화의 딸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면접이 단순히 직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장세훈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첫 출근 날 아침 가온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치마 그리고 어머니의 열쇠 목걸이까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늘부터 한누리 백화점 직원이 되는 거였죠. 지하철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일하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하지만 인사팀에 도착해서 받은 배치 공문을 보자마자 가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하 1층 물류창고 배치라고요? 인사팀 대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신입사원은 기초부터 배워야죠. 박서진 본부장님 지시예요. 가온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면접에서 분명히 VIP 라운지 매니저라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하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죠. 신입 직원이 첫날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로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쌓여있는 수많은 박스들, 그리고 지게차가 바쁘게 오가는 물류창고였죠. 신입 직원이시죠? 윤가온 씨?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물류팀 김 과장이었어요. 네, 안녕하십니다.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보통 대졸 신입은 매장으로 가는데 김 과장의 말에 가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물류창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이 가온의 자리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컴퓨터와 낡은 의자, 그리고 쌓여있는 서류 더미들. 이곳에서 재고 관리와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온은 물류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마주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 면접 때 봤는데 VIP 라운지 지원했던 사람 아니야? 한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지방대 출신이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뭐해? 아, 결국 창고로 갔구나. 박 본부장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 가온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밥맛이 사라졌죠. 학벌도 인맥도 없는 신입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말에 가온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가온은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며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손에는 상처가 생겼고 정장도 먼지투성이가 됐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가온은 창고 구석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조용한 창고에서 형광등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작은 열쇠였지만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엄마. 작게 중얼거린 순간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온아, 이건 내가 언젠가 열 진실이란다. 엄마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아 남겨주신 것 같았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 엄마 딸답게. 혼자 중얼거리던 가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가온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출근한 윤가온이라고 해요. 가온이 일어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장말순이야. 여기서 청소 일한 지 오래됐어. 장말순 할머니는 가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곳에서 야근이야? 참 딱해라. 괜찮아요. 일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가온이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장말순의 눈에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가 다 보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가온이 부끄러워하자 장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역국이라도 먹어. 속이 따뜻해야 버티지. 장말순은 청소용품 카트에서 낡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오래된 통이었는데 정성스럽게 닦아서 반짝반짝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 음식을. 됐어. 혼자 먹기엔 많이 끓였거든. 장말순이 도시락통을 열자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였어요. 가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할머니, 왜 그래? 설마 울려고? 장말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가온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뭘 고마워해?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면 사람이야? 장말순이 가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가온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어릴 적 작은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과 비슷한 맛이었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장말순이 가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대학생이 왜 여기서 일해? 다른 좋은 데 많을 텐데. 저, 사정이 있어서요. 가온이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장말순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가온 옆에 앉았죠. 힘들면 참지만 말고 얘기해. 혼자 끙끙 앓으면 병돼. 네, 고맙습니다. 가온이 미역국을 다 먹자 장말순이 도시락통을 치웠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가온에게 건넸어요. 입가심으로 먹어. 할머니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사연이 있어. 언젠가 얘기해 줄게. 장말순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장말순이 일어나며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 너무 늦으면 안 돼. 네, 할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온이 인사를 드리자 장말순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가온은 다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늘 하루가 길고 힘들었지만 장말순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가온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목걸이처럼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누리 재단 병원 기부 행사를 일주일 앞둔 화요일 오후 가온은 물류창고에서 행사용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용 리본, 현수막, 그리고 기부금 전달식에 쓸 각종 소품들까지 평소보다 훨씬 바쁜 하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서진 본부장이 창고로 내려왔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의 그가 먼지 많은 창고에 나타난 건 처음이었어요. 윤가온 씨, 잠깐 올라와요. 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행사 준비 인력이 부족해서요. 임시로 도움 좀 받으려고 해요. 가온은 작업복을 벗고 박서진을 따라 1층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VIP 고객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중요한 행사였죠. 저기 구석에서 물품 정리나 해요. 절대 나서지 말고. 박서진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가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기부금을 전달받을 병원 관계자들과 재단 임원들이 무대에 올라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석자 중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박 본부장님, 계단이 너무 가파른 것 같은데요. 행사팀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리허설이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박서진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온의 눈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없었고 난간도 낮았거든요. 할아버지, 천천히 오르세요. 직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혼자 올라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어요. 몸이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어요. 가온이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품 정리를 하던 중이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재빨리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몸을 지탱해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온의 도움으로 겨우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고맙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 할아버지가 가온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온은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나서 박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동선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계단 각도를 조정하거나 난간을 높이는 게 어떨까요? 가온의 제안에 박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데 멋대로 나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리허설 중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온에게 쏠렸죠. 죄송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 내가 뭘 안다고 안전을 걱정해? 창고에서 박스나 나르던 사람이?
박서진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그건 할아버지가 조심하지 않아서지 무대 탓이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신입이 행사 전체를 뒤집자는 거야? 박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서진 편에 섰습니다. 가온은 혼자였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튀려고 하지 말고. 박서진이 손짓하며 가온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가온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분이었죠. 리허설이 끝난 후 가온은 다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안전을 걱정한 게 나쁜 일인가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가온은 쉽게 집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타고 부산의 광안대교로 향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면 늘 찾는 곳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은 광안리 해변은 조용했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온은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죠. 그만둘까? 작게 중얼거린 가온의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고 일도 힘들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고 오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바람이 불어와 가온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그런데 그때 어릴 적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온아, 옳은 일은 늦게 빛이 난단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받게 돼 있어. 작은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내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냈지. 가온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엄마 말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가온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열쇠를 3개 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가 이 목걸이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온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박서진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든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온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행사 관련 자료들, 안전 규정들, 그리고 과거 사고 사례들까지. 뭘 하고 있는 거지? 김 과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행사 리허설 때 안전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 일은 행사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직접 봤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온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단 안전 기준, 고령자 배려 사항, 응급처치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개선안을 작성했어요. 며칠 후 가온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박서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요. 본부장님, 행사 안전 개선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가온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서진이 눈썹을 찌푸리며 받아들었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박서진이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참고 일이나 제대로 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온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나가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서지 마세요.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온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가온은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겠다는 결심의 표시였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가온은 보고서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박서진이 막는다면 다른 루트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때부터 가온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회사에 남아서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열쇠가 과연 어떤 진실을 열어줄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온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재단병원 기부행사 당일 아침, 한누리 백화점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꽃다발들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VIP 고객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가온은 창고에서 마지막 물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밤늦게 준비한 안전 개선안은 박서진에게 거절당했지만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동선과 응급처치 키트 위치까지 미리 파악해뒀거든요.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온은 로비 한쪽 구석에서 물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본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장세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죠. 오늘 모신 VIP 고객분들을 2층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약 30명의 VIP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장세훈 회장과 주요 고객들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요? 1층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VIP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완전히 정지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박서진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답답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빨리 수리기사 불러요. 박서진이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갇혀 계신데 어떡하죠? 언론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VIP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온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미리 파악해둔 건물 구조도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잠깐만요. 가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3층 계단 우측에 비상 통로가 있어요. 거기로 모시면 됩니다. 가온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서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가온을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VIP분들을 안전하게 모셔야죠. 엘리베이터 수리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가온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임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시겠어요?
가온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VIP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가온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후문 승강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온이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고령의 VIP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가온이 앞장서서 비상통로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좁았지만 안전했어요. VIP들이 한 명씩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그 사이 박서진은 아래층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장세훈 회장에게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느라 바빴어요. 회장님, 수리기사가 오는 대로 바로 됐습니다. 무전기에서 장세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그 신입 직원이 다른 고객들을 잘 안내하고 있네요. 그 직원에게 끝까지 맡기세요. 박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세훈이 가온을 신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그분이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박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신입 직원한테 밀린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가온은 모든 VIP들을 무사히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수리 상황도 확인했어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한 10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수리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회장님, 엘리베이터 수리까지 10분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로비에서 잠시 대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오시겠어요?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장세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온이 안심하며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엘리베이터가 수리되어 장세훈과 다른 VIP들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기부금 전달식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언론 보도도 긍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가온은 다시 창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 장세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온이 깜짝 놀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네요. 장세훈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가온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세훈이 가온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 열쇠 어디서 난 겁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온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엄마 유품이에요. 가온이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가 은색 체인에 달려 있었어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제 길을 열어줄 거라고 하셨거든요. 장세훈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분명히 윤정화의 것이었어요. 28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죠. 혹시? 장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가온이 열쇠를 뒤집어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H91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네, H9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H91. 그것은 한누리 빌딩의 특별 보관실 번호였어요. 윤정아만이 알고 있던 비밀 장소였죠.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셨어요? 가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특이한 목걸이라서요. 장세훈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윤정화의 딸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가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세요. 장세훈이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가온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장세훈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H91. 그곳에는 윤정아가 생전에 보관했던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28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이제 윤정아의 딸이 그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장세훈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 가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해낸 일들, 그리고 장세훈 회장의 이상한 반응까지. 왜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을까? 가온이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였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작은 열쇠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목요일 오후 가온은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출한 월간 보고서가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작성하는 정식 보고서라 밤늦게까지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가온 씨, 본부장실로 올라오세요. 전화를 받은 가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행사 때 일로 칭찬이라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21층 본부장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가온이 들어가니 박서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가온이 제출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앉으세요. 가온이 의자에 앉아 박서진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말인데요. 박서진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치가 틀렸더군요. 재고량 계산이 실제와 맞지 않아요. 가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3번이나 확인했거든요. 확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죠? 박서진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가온이 작성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는데 분명히 자신이 입력한 숫자와 달랐어요. 이상해요. 제가 입력한 건 이게 아닌데. 허위 작성 맞지요? 박서진의 말에 가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위 작성이라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럼 이 수치들이 맞다는 얘기예요? 박서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원본 USB가 있어요. 제가 백업해둔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가온이 급하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박서진이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은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제가 저장할 때는 수정 기록도 남아있네요. 여기 보세요. 박서진이 파일 속성을 보여줬습니다. 수정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온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런 수치를 입력한 적이 없는데. 가온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신입 직원이 첫 보고서부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허위 작성까지.
박서진의 말에 가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실수를 한 걸까요? 밤늦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다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 보고서 허위 작성했다며? 역시 신입 주제에 너무 나섰어. 행사 때도 설쳤다고 하던데. 가온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가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정말로 자신이 실수를 한 걸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가온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숫자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며 작업했어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조용한 창고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말순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밀고 오고 계셨어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뭐하고 있어? 장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요.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가온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실수라. 정말 내가 한 실수야? 장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분명히 맞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에는 틀린 숫자가 있더라고요.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누군가 바꿨을 수도 있지. 장말순의 말에 가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꿨다고요? 누가요? 모르지.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장말순이 가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별일을 다 봤지. 장말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먼 옛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힘들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열쇠는 꼭 맞는 자물쇠를 찾기 마련이니까. 장말순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온이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어요. 열쇠요? 그래. 내가 가진 그 작은 열쇠도 언젠가는 제 역할을 할 거야. 장말순이 가온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의미심장했어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어떤 자물쇠일까요? 그건 내가 찾아야 할 일이지. 다만 포기하지만 마라. 장말순이 일어나며 가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도 힘들겠지만 견뎌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장말순이 사라진 후 가온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파일을 조작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실수였을까요? 어머니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장말순 할머니 말대로 이 열쇠가 언젠가는 진실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진실을 찾을 때까지 계속 견뎌낼 거였거든요. 재단 타운홀 미팅이 열리는 날, 한누리 백화점 대강당은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전사 미팅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최근 일어난 보고서 조작 사건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가온은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문제 직원이라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는 임원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각 본부장들이 앉아 있었고 박서진도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미팅의 주요 안건은 업무 윤리와 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를 맡은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모두 가온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죠. 박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박서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허위 보고서를 쓴 직원이 누군지 다들 봤죠? 박서진이 가온이 앉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가온에게 쏠렸어요. 가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직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죠. 박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장말순이 들어왔어요. 청소복 차림의 그녀가 이런 공식 미팅에 나타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장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장말순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온을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윤가온 씨, 무대로 나와요. 가온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장말순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박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온은 말없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순간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한누리 백화점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였는지 조명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박서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박서진의 비서였어요. 그는 서버실에서 파일을 조작하고 있었죠.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박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비서가 가온에 보고서 파일을 열고 수치를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보안팀에서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장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박서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가 서버를 조작했습니다. 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장세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박서진,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서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럼 비서가 혼자 한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장세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박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어요. 보안팀 박서진 본부장의 계좌 추적하세요. 그리고 즉시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장세훈의 명령에 보안팀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서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함정입니다. 박서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팀이 그를 에워쌌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장세훈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가온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송했습니다. 장세훈이 가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신입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가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장세훈이 가온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나간 후였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가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세훈의 시선이 다시 가온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H91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열쇠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 성함이 혹시 윤정화인가요? 장세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가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순간 장세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윤정화의 딸이었던 거예요. 28년 만에 만난 그녀의 딸이었죠.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요. 장세훈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는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제 엄마를 아셨나요? 가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가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그녀의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H91에 숨겨진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가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장세훈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윤정화의 딸을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박서진이 보안팀에게 끌려나간 후 강당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방금 목격한 일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장말순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평소 구석진 곳에서 청소만 하던 할머니가 이런 공식 석상에 나서는 모습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죠. 잠깐만요, 아주머니.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장세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장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졌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지.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난 한누리 창업주의 막내야.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말순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세훈 회장의 고모님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장경이야. 한누리 그룹 창업주 장영수의 막내딸이지. 장말순, 아니 장경이의 고백에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창업주의 막내딸이 지난 수십 년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모님, 장세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훈아, 이제 그만 끝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장경이가 가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온아, 내 열쇠를 가져와. 가온이 어리둥절하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열쇠로 열어야 할 곳이 있어. 따라와. 장경희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온과 장세훈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보다 더 아래층이었어요. 가온이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온이 물었습니다. 회사의 비밀 서고야.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지. 장경희가 설명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문에는 H9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바로 여기야. 장경희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온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았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방이었죠.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정리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온이 궁금해했습니다. 장경희가 서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죠.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편지, 작은 유리병, 그리고 문서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자 가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세훈과 자신의 어머니 윤정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가온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내 엄마와 세훈이는 연인이었어. 그리고 장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 비밀리에. 장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결혼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 여러 사정이 있었거든. 장경희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결혼신고서와 출생신고서였어요. 가온아, 내 엄마는 회장님의 아내였고 너는. 장경희가 가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장세훈의 잃어버린 딸이야. 가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작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안전상 다른 곳에서 키워진 거야. 세훈이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장경희의 설명에 장세훈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아가 딸을 낳았다고요? 그래. 하지만 너희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됐어. 정아는 혼자 가온이를 키우려 했지. 장세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했어. 그 당시에는 여러 적들이 있었거든. 정아도 그걸 알고 있었지. 장경희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윤정아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이걸 읽어봐. 가온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내 사랑하는 가온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아직 어린 아기란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어. 내가 성장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렴. 그 열쇠는 내 정체성을 찾는 열쇠란다. 편지를 읽으며 가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장세훈이 가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보다 먼저 아버지로서 사과하마. 가온이 장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함, 슬픔, 그리고 그리움까지. 정말 제 아버지예요? 그래, 내 아버지야. 28년 늦었지만 장세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온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라고. 가온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작은 엄마도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장세훈이 고개를 들어 가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가온이 장세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근차근 아버지와 딸로서 알아가요. 장세훈이 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맙다, 가온아. 장경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해결된 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세훈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박서진의 비리 수사, 회사 내부 정리, 그리고 가온의 정체성 공개 여부까지.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한누리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의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회사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음모야.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 박서진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횡령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인사비리까지 드러나면서 그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질 예정이었죠. 한편 한누리 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경희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이후 회사 내부가 술렁거렸거든요. 창업주의 막내딸이 수십 년간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에 모든 임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고모님,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지켜보고 싶었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봐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거든. 장경희의 대답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회사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지켜보며 기록해왔던 거였어요. 이제부터 변화가 필요해. 출신이나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는 완전히 없애야 해. 장경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실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윤가온 같은 인재가 묻히지 않도록 말이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신 차별 전면 금지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었어요. 생중계되던 기자회견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출신 차별 전면 금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지켜봤어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과 직장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편 가온은 새롭게 배치받은 VIP 라운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치받은 거였어요. 가온 씨, 고생 많았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장세훈이 가온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직원이었어요. 어때요? 일하는 기분이? 좋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가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와야 해요. 더 어려울 거예요. 장세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게 제일 바라는 일입니다. 가온의 대답에 장세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가온아, 그 열쇠는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정했어요. 가온이 목에서 열쇠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28년간 지켜온 소중한 유품이었지만 이제는 역할을 다했어요. 재단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장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한누리 재단 박물관에서 작은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가온이 직접 열쇠를 박물관 보관함에 넣었어요. 전시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의 열쇠, 진실을 여는 용기에 대하여. 이 작은 열쇠는 한 여성이 28년간 지켜온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온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전시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긴장이 아닌 다짐의 표현이었어요. 엄마 잘했죠? 가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윤정아가 남겨준 열쇠가 정말로 진실을 열어줬거든요. 그날 저녁 가온은 한누리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신입 직원으로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까지 찾았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가온이 바람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가온아,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가온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엄마. 모든 건 작은 엄마 덕분이에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장말순, 아니 장경희 고모님에게서였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지? 가온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지만 가온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한누리 백화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이었지만 가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열리게 되어 있다. 가온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말씀이 맞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었죠. 내일부터는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는 날들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온은 두렵지 않았죠. 어머니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사업 감각, 그리고 작은 엄마가 가르쳐준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모든 것을 갖춘 가온이었으니까요. 옥상을 내려가며 가온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했죠.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가온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가온이 아닌 장가온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가온이로서의 삶이 말이에요. 출신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은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한누리 백화점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면서
가온의 하루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